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명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로 입건한 셈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를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도 납득할 수 없다. 정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제안했던 그 제안, 정치권이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라는 제안에 대해서 조금 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이 총리를 추천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다른 뜻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했다. 이른바 조건이 달라졌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가 제안을 뒤집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도 받지 않겠다라고 밝힌 배경이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피의자, 범죄 혐의자로 검찰은 본 겁니다. 탄핵 가보자, 역공을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탄핵할 테면 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다. 주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라고 밝혔는데 한국일보는 검찰이 기소된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이 공범을 넘어서 주범이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아다르고 어다른 뉘앙스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 입장 한번 볼까요? 검찰의 어제 발표에 대해서 검찰 발표는 상상과 추측이다. 조사받지 않겠다. 특검에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상 누각이라는 한자성어를 썼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이다. 실체가 없고 금방 무너질 검찰의 수사 발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지금 위치야말로 사상 누각은 아닐런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정치권 탄핵 급물살. 탄핵은 안 된다라는 야당의 입장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탄핵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요.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탄핵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이 탄핵 국면을 관리할 총리가 필요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야권 대선 주자들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국회 총선 총리 안 하겠다라던 문재인 전 대표 입장도 뒤집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청와대 검찰 조사 안 받겠다. 검찰이 공정함을 상실했다. 이렇게 정용국 대변인은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할 테면 탄핵해라. 차라리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라. 이렇게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어둠에 쌓인 청와대라는 사진 제목입니다. 과연 전국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밤 청와대는 이처럼 불이 꺼진 채 암흑 속에 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크릿 가든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입니다. 검찰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1번 미르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 2번 롯데그룹 75억 원 지원, 3번 포스코그룹 배드민턴 팀 창단, 4번 현대자동차 KD코퍼레이션 납품, 5번 KT 인사. 그런데 검찰은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과연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일지, 그리고 검찰이 보고 있는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일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제목을 다뤄보자면 이런 제목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입건을 한 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살펴보시죠.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입장은 이겁니다. 탄핵해볼 테면 해봐라. 차라리 탄핵을 해라. 라는 입장인데요. 먼저 검찰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상 누각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날 탄핵하라라는 청와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본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맹세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과연 무엇일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규정한 대통령의 혐의를 한 장의 출력물로 일명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이 세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크게 5가지 범죄 혐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미르재단에 대기업의 출연금을 모금한 것에 있어서 검찰은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 세 사람은 공범관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10대 대기업 회장들과의 면담을 준비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이 들어가죠. 7개 기업을 선정해서 단독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경련 산하 기업체를 객출, 재단 설립하라. 객출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얼마, 어떤 기업에게는 얼마 이렇게 해서 두 재단을 합쳐서 800억 원가량의 모금을 얻어내라, 객출해내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최순실에게 자, 재단 운영을 이제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검찰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모금 형성 과정에서 최순실, 안종범과 대등하게 공범 관계이다라는 것을 밝힌 셈입니다. 대통령의 혐의, 이번엔 두 번째 혐의로 이어집니다. 그 기업 중에서도 롯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에게 75억 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먼저 체육시설 건립 사업 계획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신동빈 회장과의 면담을 준비하라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 이후 롯데 신 회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안 수석에게 자, 내가 신 회장과 만났으니 롯데에서 돈 대기로 했다. 하남시 체육시설 최순실 씨가 밝힌 것 롯데가 돈 내니 상황 챙기세요 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체육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이 프로젝트에 박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75억 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혐의 세 번째입니다.
롯데에 이어서 이번엔 포스코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 두 번째는 롯데, 세 번째는 포스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 이름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순실 씨가 또 먼저 시작을 합니다. K스포츠 과장에게 포스코가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기획안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배드민턴 팀을 만들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사실상 지시를 한 거죠. 이 배드민턴은 보셨듯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자 포스코는 배드민턴 팀 창단 제의를 거절합니다. 당시 포스코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스포츠팀을 창단할 여력이 안 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안종범 수석이 포스코 사장에게 이거 청와대 관심사항이다 라면서 압박을 하게 되고 결국 포스코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배드민턴 팀 대신에 46억이 드는 배드민턴 팀 대신에 16억이 드는 펜싱 팀을 창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펜싱 팀은 최순실 씨가 관여하고 있는 더블루K가 그 이후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포스코에게 돈을 뜯어서 WK에게 갖다 준 셈이 된 것이죠. 대통령의 네 번째 혐의입니다. 이번엔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KD코퍼레이션이라는 중소기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산업부 기자들도 KD코퍼레이션이 어떤 기업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좀 키워달라라고 사업소개서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KD코퍼레이션의 물건을 현대자동차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KD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완동기용 흡착제 10억 5천 원동기용 흡착제 10억 5,900여만 원어치를 납품하게 됩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죠. KD 대표는 그러니까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죠. KD 대표는 최순실 씨에게 딸 친구 어머니에게 1,162만 원짜리 샤넬백. 샤넬백이 이렇게 비쌌던가요? 1,162만 원짜리. 샤넬 중에서도 거의 최고가 제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현금 4천만 원을 대가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개인의 민원을 대통령이 나서서 들어준 셈이 됩니다. 검찰은 이 혐의를 매우 중요하게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담당했던 이노션을 아웃시키고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게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몰아줍니다. 그게 70억 원어치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의 혐의입니다. KT 인사. 최순실 씨가 차은택 지인 이동수 씨 등을 KT 광고 책임자로 보낼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안종범 수석에게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이 씨가 채용되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 KT는 이동수 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KT 광고 대행사로 역시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게 하라. 안종범 수석은 KT 회장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5가지 크게 혐의 중에서 과연 어떤 혐의를 우리 돌직구쇼 패널들은 가장 충격적으로 보고 있는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설명하는 데만 지금 한 15분가량 걸렸습니다. 숨가쁘죠. 예. 가장 큰 혐의는 역시 대기업 10개를 불러서 K스포츠와 미래재단에 그 돈을 내라고 한 것이 가장 큰 혐의인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그 변호인 측은 선이었다. 선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이 분탕질을 치는 건 몰랐다. 아까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소위 모래 위에 이제 지은 누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래라는 것을 모래라는 것 소위 증거를 무너뜨리는 그 이유로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맞는 것이지 이거를 뇌물이나 이런 걸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이 시작된 그 어떤 그 초점은 미르재단, 그다음에 K스포츠 재단이 그것이 가장 큰 혐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이 가장 질이 나쁘다. 윤 시장은요? 다 잘해가지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2번을 그럼 차례대로 전 예를 들어볼게요. 롯데그룹 75억 지원. 이것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여기 없는 거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바빠가지고 조금 있다가 할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예컨대 삼성이라든지 CJ 같은 데는 여기 이름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독특한 점은 1번, 3번, 4번하고 이렇게 보자면은 1번은 쭉 대기업 이렇게 내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남들 다 내니까 같이 이런 식인데 2번은 약점을 가진 기업을 틀어준다는 거죠. 1번은 그냥 객출이고 그렇죠. 2번은 약점을 이용한 거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고 플러스 알파의 돈이 75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CJ, 삼성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있죠. CJ는 공식적으로 돈 낸 건 한 13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CJ의 모든 사업에다가 차은택, 뭐 최순실 이분들이 탁 빨대를 꼽아가지고 줄줄줄줄 하고 있으니까 CJ 입장에서 더 답답한 거죠. 차라리 돈 얼마 내고 딱 끝나면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에다 다 붙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씨한테 직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38억인가 보낸 거. 그런 부분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2번 롯데그룹이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거죠.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저는 여기서 이제 4번이 어제 가장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이미 좀 많이 밝혀진 거였는데 이 KD 코퍼레이션은 약간 생소한 거였고 그동안은 이제 재단과 그 대기업들 통해서 뭐 차은택 씨나 뭐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자기 딸 정유라 씨 친구의 아버님이 하시는 그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현대 쪽에 뭐 10억 원이 넘는 그 돈을 그걸 납품하게 하고 중간에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을 한 거잖아요. 샤넬백이 1,100만 원이 넘는 샤넬백과 4천만 원 현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 부분은 좀 정말 자기 스스로 이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돈을 내라는 거는 기본인 거고 저렇게 친구 그 아빠의 민원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 정말 꼼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검찰이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넬백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볼까요? 최순실 씨가 딸 친구 아버지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1,162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았다. 그리고 현금 4천만 원을 대가성으로 챙겼다. 박 대통령은 결국 최순실 씨 개인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위를 남용한 셈이 됩니다. 딸 친구 아버지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 그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 아까 그 대변인이 말한 대로 사상 누각이다.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하게 나온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유라 친구의 이제 아버지가 하는 회사인데 아마 부품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제 청탁을 받았는데, 백도 좋아요. 대통령한테 바로 민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챙겨봐라고 안종범 수석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안 수석이 현대자동차에 정몽구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좋은 기업이라니까 한번 챙겨봐라. KD 코퍼레이션이. 예, KD 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업이니까 챙겨봐라. 하니까 이제 누구 얘기라고. 그래서 10억을 같이 땄습니다. 물감을 따고 나서 이제 감사하다는 취지로 그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가 1,162만 원 된 샤넬백과 함께 현금 4천만 원을 받았고요. 심지어 좀 더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대통령 순방할 때 이 기업도 같이 가게끔 해가지고 이 기업도 대통령 경제사절단 해외 나갈 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줬다. 그렇죠. 이게 저는요, 단순하게 지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현대차, 기아차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만든 대한민국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회사는 스스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이유가요. 수많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중소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제품을 써갖고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제품을 어떤 제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추천했기 때문에 갖다 쓴다라면 이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도 현대차, 기아차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불만이 많거든요. 예. 이 불만이 만약에 이걸 보다가 이런 식으로 납품업체 쓰니까 질이 떨어지네? 이러고 나서 고객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대차, 기아차 외면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이 원동기용 흡착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술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동력 계통, 엔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품 아닙니까? 제 차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엔진 계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차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거를 지금 검찰이 적시한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정몽구 회장을 만나갖고서는 해달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청와대와 대통령이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선의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KD 코퍼레이션 어떤 회사인지 알고 얘기하신 겁니까? 예. 이 회사의 경쟁력은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수많은 납품 회사들이 하나라도 더 대기업에 어떻게든 내 좋은 제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기업이 자율적인 시장 경쟁 그 체제 속에서의 경쟁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4번과 같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봐요. 전반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과 사의 구분이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공사의 구분이 없었다. 예, 근데 저는 특히요 두 번째 예. 롯데그룹에 75억 원을 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만나고 나서 아마도 롯데에서 75억이 갈 것이다. 이걸 보면 어제 검찰 공소장이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증거에 철저히 충실해서 나온 공소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거 분명히 뭐 제3자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나오지 않았을까. 보십시오. 롯데그룹을 불러가지고 저 돈을 내놔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롯데는 뭡니까? 만신창이가 나는 기업이고 정말 약점이 엄청 많은 사냥감의 첫 번째 대상이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냥감이다. 그렇죠. 75억 원을 내면 어쩌면 여기서 그 당시 구속될 뻔했지 않습니까? 예. 오름이 너무나 많았죠. 이것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이제 검찰이 증거에 충실하다 보니까 또 대기업들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만 불렀었거든요. 예. 진술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대기업들은 피해자인 양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원한 대로 따라줌으로 해서 또 대가성이 충분히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롯데 75억 저런 사건을 수사에 들어가면 이 검찰이 대통령에 향한 형사적 책임이라는 걸 묻는 것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예. 라는 것이 저는 두 번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 번째 사항이 이 부분인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의 혐의들이 진행이 됐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참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순실, 그리고 정호성, 그리고 안종범과 공범 관계다. 범죄 혐의자다. 공동범죄 혐의자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를 최순실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최순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정호성 비서관, 최순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 각 그룹들에게, 그리고 조금 전 표에 나왔지 않은 이 부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관계는 공범 관계인데 이 공범 관계는 바로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누설돼서는 안 되는 공무상의 비밀이 누설이 됐다는 겁니다. 과연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문건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문건들이 유출이 됐는지 저희가 그 문건 제목과 시점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연설문 표현 몇 문장만 고쳐줬다는 최순실 씨의 변명은, 그리고 대통령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유출한 47개의 기밀 문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체 문건은, 내려가지 마세요, 180건이 사실상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양보해서 180건 중에서 좋다, 기밀 아닌 건 제외하고 기밀인 것, 그러니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것만 추려봤는데 그게 47개의 문건이 해당됩니다. 리스트입니다. 201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중국 특사단 인선 기준 및 대상자,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 인사에 관한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일 볼까요? 세상에, 국가정보원장을 누구를 내정할지 인선 발표하니 3월 1일에 최순실 씨에게 갑니다. 국정원장에 대한 인선 내용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 자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및 한일 간 현안 문제 논의에 관한 문서들이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3월 8일 뭘까요? 한미 정상회담 해외 순방 추진안이라는 문서가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차관 인선안, 경제수석, 민정수석 지시 사항,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선안도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유출이 됩니다. 국정원장 인선안에 이어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선안도 넘어가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 부총리 보고 안건 검토, 그리고 8월 4일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일개 개인인 최순실에게 사전에 정호성을 통해서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7일 드레스덴 연설문, 4월 14일 계절풍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최순실에게 넘어가는데, 이 계절풍이라는 문서가 어떤 문서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순방과 정상회담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파일로 정리해놓은 파일 이름이 바로 계절풍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선인장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넘어갑니다. 이건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일정표고요. 그 전에 8월에는 북극성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유출되는데 대통령의 미국, 캐나다, 북미 순방 상세 일정입니다. 파일 이름에 코드명처럼 계절풍, 북극성, 선인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2월, 4월 로잔 국제스포츠 협력 거점 구축 현황,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기밀 문서가 2016년 올해 4월까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이 보면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제1차 대국민 사과 때 취임 초기에 아직 그 청와대 비서실이 세팅이 되지 않아서 일부 표현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2013년 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건이 유출된 것은 금년 4월까지 로잔 국제 스포츠 협력 구축 현황까지 쭉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기 연설문의 일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정부의 급비 문서가 이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은 연설문을 초기에 도움을 받으라고 했지 유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도움을 받으라고 했지. 그거는 전화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누가 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꼬리 끊기를 하는데요. 넘겨준 정호성의 잘못이다. 그렇죠. 그거에서 어저께 그 어떤 수사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또 논리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선의로 한 거다. 나는 K스포츠 미래재단.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개인이 넘어갔을 때 분탕질 치는 줄 몰랐다. 라고는 두 가지 논리로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좀 빈약한 논 것 같습니다. 네. 전 정윤회 문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정윤회 문건이 이제 발생한 게 2014년 11월에 보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달인가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럽니다. 찌라시 수준의 문건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예. 동시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자체가 형용 모순이죠. 찌라시긴 한데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정말 진심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왔었는데, 당시에 그 정윤회 문건 달랑 한 장을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던 대통령이 이 180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해명을 할 것인지, 더군다나 저 47가지 지금 읽어주신 거 보면은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최경락 전 경위 같은 경우는 그 문건, 한 장의 문건 유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있었었고, 공무상 기밀 유출로 넘겨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살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한 장 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언어를 쓰신 분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국정원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 뭐 민정수석이 됐던 검찰 쪽에 있는 사람이 됐던 국정원이 됐던 감사원이 됐던 소위 말하는 힘을 가진 이제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보력이 많고 힘이 센 그런 부서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사까지 정말 사인이,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인이 이것을 어디 가서 뭐 점집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점집에 가서 국정원장 인사를 점쳤다.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어제 저 기사를 보고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단위가 너무 커져서 그렇지 이제 최순실 씨 하면은 기본적으로 억 단위도 아니고 수십억 단위잖아요.
그리고 저 문건도 한두 건이 아니라 정말 한 건만 유출돼도 엄청난 일인데 180건, 47건 나오니까 사실 너무 추상화된다는 느낌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을 건지 저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 사전에 그 정보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그렇죠. 명확한 말씀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윤태호 실장께서 오랜 시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청와대의 비밀 문건 중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문건에는 유독 코드명, 마치 암호처럼 북극성, 선인장, 계절풍 뭐 이런 이름이 원래 붙습니까? 네, 그런 걸 붙입니다. 한 몇 나라를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북미 순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게 북극 항로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 북극성이라고 하고 북극 항로로 가서. 사우디에는 뭐 계절풍이라고 붙이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가면은 오대양 행사 뭐 이런 식으로 붙여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많아서 대단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자세히 보십시오. 2014년 3월까지 나온 거는 태블릿 PC 안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까지는요. 예, 예. 그 탭 안에는 그까지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계절풍하고 북극성하고 선인장은 TV조선에서 그 화면 잡으면서 거기에 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교문수서실 입시 전형 관련 개선 방안 같은 경우에는 또 최순실 사무실에서 흘리고 간 거고 예. 2016년 몇 가지는 이제 미르재단 관련된 걸로 나오는데 그럼 그 중간에 없었느냐? 없는 게 아닐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4년 3월까지는 이메일로만 간 거. 근데 지금 여기에 본 거를 보면은 팩스, 이메일, 하드카피 세 가지로 오거든요. 인편으로도 온다고 그래요. 인편으로 온 건 거의 많이 없앴습니다. 증거 인멸을 탈탈탈하고 그 압수수색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찾은 거일 뿐이고 더 많았다는 방증이 있죠. 왜 뭐 청와대는 물어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나요? 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014년 3월 이후로도 쭉 있었다는 뜻이고 흘리고 간 게 2010년 2월 달의 것이니까 이거 나머지는 더 있는 거죠. 그리고 팩스, 이메일, 하드카피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최순실 씨가 이 이메일을 열어본 게 그 태블릿 PC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팍 1819라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으면은 우리 집에서도 열어볼 수 있고 딴 데서도 열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태블릿 PC에 있는 거는 그 태블릿 PC에서 열어봐서 그 기기에 다운받은 게 그만큼이라는 거지 전체 다가 이거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증은 뭐 컨펌 받았나요?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고. 예, 방금 언급했듯이 새로운 문건이 넘겨졌다라는 시점이 바로 2016년.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도 최순실에게 문건이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차 대국민 사과 때 과연 언제까지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었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밝힌 것에 따르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네. 자,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우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믿음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이거 입증이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는 저렇게 바쁜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바빴겠네요. 최순실이 정말 바빴을 그렇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검찰의 공소장은 수사기관의 공식 문건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많은 양심 선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동안에 가까이 있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책이 낮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라는 것 때문에 차마 이야기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재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검찰에서 증거에 의거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게 거짓말이다 했을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양심 선언이 속출하게 되면은
정말 그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예. 어쩌면 저것을 정신적인 이상, 너무나 최순실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최순실한테 이야기해야지만이 마음이 놓이는 이상함 습성 때문에 저랬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계속 저렇게 거짓말했다면 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증언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걷잡을 수 없는 증언들이 나온다. 아마도 많은 혐의 중에서 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까지 이렇게 거짓 해명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계속해보고요. 새로운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박태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 네 명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정성 의원님, 김연아 선수가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미운 털이 박혔다, 찍혔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김연아, 박태환 선수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웅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날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하나는 피겨하고 하나는 수영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스포츠 영웅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잘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 김연아 선수는 우리 그 차은택이 주도했던 늘품체조 시연회가 있었는데, 예. 정아름 선수가 그 친구가 나와서 했는데 거기 행사에 문체부에서 나와서 이제 시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을 했다는 거죠. 아, 늘품 체조 시연회에 김연아 좀 나와달라. 근데 거절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동계 올림픽에 이제 스포츠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좀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상 본인이 좀 거리를 놓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 그 스포츠 영웅을 뽑는데 투표를 1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평창 올림픽 하면은 김연아 선수가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가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탈락을 했고 평창 기념주화죠. 뭐에서 탈락했다고요? 스포츠 영웅. 어. 투표로 했는데 예. 거기에서 1등을 했는데도 거기서 탈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념주화를 만드는데도 피겨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82.3%의 득표율을 김연아 선수가 스포츠 영웅으로 얻었는데도 문체부에서 2015년 스포츠 영웅에서 피겨,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제외했다. 그렇죠. 어. 기념주화에서도 이제 피겨 항목은 제외를 했고요.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누리당 후보 시절에 그 새누리당의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행사에 참석을 요구받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그것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들어서는 이제 박태환 선수가 물론 약물 복용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리우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김종 차관이 한국 수영 연맹을 압박해서 박태환을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증언이 공개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동아 수영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자격은 이미 획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영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수영협회가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막았죠. 이유는 자기네 내규라고 하지만 우리 그때 돌직구에서 한번 얘기했죠. 수영협회 자체가 자기들이 엉망인 조직이고 뇌물로 범벅이 된 조직인데 그걸 막을 그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이제 김종 차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정부의 스포츠 영웅에 대한 보복도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영상이 이 모든 의혹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늘품 체조에서 김연아 선수가 소위 미운 털을 박혔다라는 의혹, 바로 이 동영상 한 대목에서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있는 공식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의 손을 잡았지만 김연아 선수가 대통령의 손을 슬쩍 빼는 듯한, 그리고 대통령의 대화에도 김연아 선수가 대통령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듯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뻘쭘하고 그 이후에 다 같이 손을 잡아야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는 대통령의 손을 끝까지 잡지 않고 있는데 이 장면 이전에 이른바 늘품 체조에 참여해달라라는 요청을 거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스포츠 영웅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건데 왜 그때
대통령이 손을 김연아 선수가 안 잡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겠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사건 하나씩 볼까요? 먼저 스포츠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김연아를 활용해서 동계 스포츠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김연아 선수 측이 고사해서 무산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측근이 장시호 씨가 김연아는 늘품 체조 시연에 안 온 것 때문에 찍혔다. 쟤는 문체부에 찍혔어.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뉴스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연아 선수는 스포츠 영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박태환 선수도 이른바 찍혔다. 박태환 선수 측이 김종 이 차관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안 하면 내가 이후를 보장해 주는 거지. 스폰서 해주려는 기업도 나타나서 태환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동국대 교수해야 될 거 아니야. 당국대 교수해야 될 거 아니야. 당국대 교수가 최고야. 교수가 돼야 너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우리랑 앙금 생기면 당국대가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올림픽에 나가지 말라고 김종 차관이 끈질기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박태환 씨의 측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차은택 최순실과 가까운 김종 전 차관이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뒤를 봐주겠다. 당국대 교수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왜 박태환이 찍혔냐?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주최한 행사에 박태환이 참석하지 않아서 미운털이 박혔다라는 증언도 있다. 결국에는 김연아, 박태환 모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찍혔다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저 사람들 주특기가 남 협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저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올 초에 우리 그 총선 과정에서 협박해갖고서는 형 내가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다니까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공천 포기한 다음에 옆 지역구로 옮기라 해서 옮겼더니만 공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종 차관이 저는 박태환 선수가 김종 차관의 말을 듣고 야 이거 정부가 나를 크게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나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안 나갔으면 교수 자리 챙겨주고 기업 후원 붙여줬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인데 박태환 선수가 리오올림픽에 나가갖고서는 사실 이번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라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도 하게 되고 또 일각에서는 박태환 선수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을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상황을 딛고서는 올림픽에 나가는데 어떤 선수가 좋은 성과 내겠습니까? 대한민국 리오올림픽에서 수영이 이번에 거의 전무한 성적을 거두게 한 부분에는 김종 전 차관을 비롯한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김연아 선수는 갑자기 오버랩되는 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서 막 환호하면서 즐거워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들을 유치하면서 진짜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부릴 수 있었던 거는 김연아 선수의 역할이 큰데 그렇게 따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누가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봤던 홍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개막식장, 폐막식장에 엉뚱한 회사 끼어들어갖고서는 지금 돈잔치 벌이려고 하는 게 장시호 씨가 했다라는 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인가요? 이런 거 만들어 갖고서는 뒤로 자기의 이익을 착복하려고 하고 이런 사실의 빙산의 일각만 김연아 씨가 알았더라도 저 같아도 전혀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연아 씨는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 영웅으로 또다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두 가지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거라 좀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김연아 선수의 동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김연아 선수의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여튼 이 모든 사건 이후에 공식 행사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재차 손을 빼는 듯한 장면. 저 당시 이 영상 채널A가 당시에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와 대통령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채널A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지금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인이라면은 김연아 선수 같은 이제 빅스타를 좀 옆에 세우고 싶어 하죠. 아마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그 마음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이해를 하는 편인데 그 안 한다고 여기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속으로야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스포츠 스타한테 불이익을 준 대통령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한번 보면요. 대통령은 웃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의 표정이 뒤로 봐가지고 대화를 안 해요.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대통령이 행사 갈 때마다 좀 아이돌 스타들, 특히 외국에 갈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지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게 이제 트렌드였는데 처음엔 전 좋게 생각했죠. 뭐 윈윈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것도 뒤에 한번 파보면은 뭔가 이런 야료가 있는 거 아닌가. 뭐 못 예. 간다라고 하면 불이익 준다 그러고 했을 게 이제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 야로라는 말은 그 잘못된 일본어고 한자입니다. 야료라고. 야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꼼수나 어떤 그런 이상한 혐의가 있지 않았냐라는 건데 박태환 선수가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 칼럼 김종전 차관이 올림픽 나가지 마라. 너 올림픽 나가면 교수도 없고 스폰서 후원도 없고 CF도 없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하고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체부라는 거는 체육인을 양성, 우리 뭐 문화 융성도 그렇고 체육인 뭐 스포츠 개발한다며요. 그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그건데 저렇게 그 실력 있는 준비된 선수를 포기를 종용했다. 이거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슨 그 뭐 세계 선수권대회 나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쳤고 이미 또 18개월이라는 징계 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저렇게 협박 내지 뭐 회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쓰는 김종 장관에서 워딩을 보면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그 질라진 사람들끼리 하는 어떤 그런 대화, 협박, 이런 회유 이런 것들을 정말 빠지지 않고 예전에 뭡니까? 포스코 그 계열사 그 포레카였나요? 예. 그거 인수할 적에도 뭐 송성각 씨 와서 뭐 묻어버린다는 등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녹취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녹취 내용은 공개가 된 것인데 녹취 음성 파일은 박태환 선수 측이 오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혹은 내일 공개를 할 예정인데 내용을 보면 뭐 스폰서 보장해주겠다, 교수 시켜주겠다. 뭐 광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송성각 씨나 뭐 김종 차관이나 그리고 뭡니까 그 조원동 경제수석이나 뭐 CJ 압박할 때나 이런 워딩들을 보면은 너무나 정말 그 조폭 이상의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없을 만큼의 어떤 그 저렴한 단어들을 계속 쓰면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압박을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나가는 게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차관을 하고 장관을 하고 뭐 경제 수석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허탈함과 수치심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환 씨 결국은 뭐 그때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게 다 이런 그 어떤 배경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지 이 어떤 선수의 어떤 미래에 굉장히 장래에 그 큰 지장을 주는 하나의 그 사건일 수 있는 건데 예. 이걸 어떻게 그 회복을 할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네요. 네.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 반대 극부의 피해는 스포츠 영웅에서 제외됐고 동계 올림픽 기념 주화에서 아예 피겨 종목이 제외되는 수모를 겪은 거고 네. 박태환 선수는 저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9사1생으로 올림픽에 나갔지만 성적을 내지 못하고 네. 국민적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뉴스 더 보태드리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실패한 이후에 정말로 와신상담을 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체전에서 당당하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다. 이관왕을 목에 걸었다라는 뉴스도 새롭게 보도를 해드립니다. 박 교수님, 결국에는 누가 더 피해를 받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없었지만 박태환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의 명예와 선수의 기록과 선수의 성적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국내 게임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박태환 선수 아시안 게임 4관왕까지 했던 걸로 아시안 게임 4관왕. 예. 아시아 수영선수권. 수영선수권. 이게 네. 저는 참 그 박태환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역시 월드스타라는 걸 전 느끼게 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늘봄 체조에 참석하라는 것을 거절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이미지 안 맞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가 안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협박도 받았고 또 유혹도 받았지 않습니까? 교수직이라는 것도 비롯해서 뭐 후원 같은 거 선수들한테 후원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병민 그 의원님 말씀대로 후원 안 받으면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큰 것은 대통령이 왜 저렇게 자꾸 저런 행태가 보이는가. 이분이 공과사 구분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모든 이 백성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적인 의식이 이렇게까지 없었다는 것에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박태환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저 정도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워낙에 월드스타의 DNA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손현재 그 리듬 체조 선수가 늘봄 체조에 참석했다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줘야 될 문제고, 역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네요. 좋은 점, 우리가 또 하나 소득이 우리에게 역시 그 큰 월드스타가 있었다. 이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아까 보면서 우리가 돌직구시에서 몇 번 아이템으로 보도한 모든 이상한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 이제 와가지고 다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 많거든요. 예. 아까 김연아 선수 저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손을 살짝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선도 이제 마주치지 않고 앞에만 보거든요. 역시 이제 젊은이답다. 우리 같으면 사실 저런 행사에서 저렇게 가면 이제 어쩔 줄은 몰라 했을 것 예. 같은데 본인의 속마음을 숨기질 못해요. 젊은 사람이고 감정에 이렇게 충실하고 하니까 뭔가 언짢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를 이렇게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예. 역시 월드스타답고 자기 그 감정이 솔직한 포커페이스를 안 어쨌든, 한다. 젊은 사람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알 수 있지. 사실 저런 데서 저러지 뭐 않았고 그냥 똑같이 평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굽신거리가 인사를 잘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네티즌도 그렇고. 김병민 전 대단합니다. 의원은 저런 김연아 씨의 심리에 대해서 상종도 하기 싫다라고 조금 전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은 앞서 밝혔는데 청와대 중에서도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성형시술, 이른바 프로포폴설은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 셈인데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청와대의 관저, 이거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대통령이 쉴 수 있는 집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그 집에 있다가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관, 그러니까 집무실이 관저에도 있고 본관에도 있는데 결국은 집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와대 해명을 예전에 들어보면은 뭐 이전 대통령들도 가끔 이제 피곤하실 때 관저에 있는 집무실에서 집물 보곤했으니까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다가 이제 관저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전날은 그래서는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 네. 세월호 그러니까 아이들이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관저에 있는 한마디로 집에 있는 서재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이 그런 거죠. 집에 있다가도 놀라서 뛰쳐나와야지 그게 정상인 건데 어떻게 집에 저렇게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뤘지만 2시간 반 이상 동안 8차례 보고가 올라갔는데 단 한 차례의 지시도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중본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도 2시간이 넘어서 5시 15분에 중대본부에 나와서 전혀 상황과 맞지 않고 그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 이거 다 봤잖아요. 예. 근데 관저에 있었다, 저 자체도 지금에 와서 해명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때 관저에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그럼 우리 그 다들 그 출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서재에서 일해도 되는 거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예. 저게 지금 때늦은 데다가 내용 자체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네. 반응 한번 자세히 볼까요?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대통령의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해당 일 2014년 4월 16일 주로 관저 집무실을 대통령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없다.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이다. 그리고 현장의 지휘 체계와 신속한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면 회의 대신에 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때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청와대의 이 반응에 대해서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뭘 했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네요. 그러니까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옛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가 일하는 시간이다. 이거랑 이제 관저 집무실이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저거 문재인 전 대표 말씀이 정확한 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미 예. 대통령 이제 전용기. 근데 이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는 경우가 있죠. 구조를 당하는. 그럼 그때부터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에어포스 원의 개념은 물리적인 비행기의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 있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것도 그런 식인 거예요.
대통령이 있으면은 거기가 집무실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많이 다른 거고 관저 집무실이라는 것은 내실에 연결된 이게 책상이 있는 조그만 자리인데 예. 그럼 처음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누가 뭐 대통령 보고 대면 회의를 많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안 나오고 오후 5시 반까지 거기에 있었느냐. 그리고 유선 보고를 계속 유선 및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건 그때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건 보고서가 올라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답을 한 게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20분, 30분마다 서면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하자면은 TV 켜놓고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예. 그럼 청와대가 지금까지 명확하게 말한 건 두 가지입니다. 굿하지 않았다, 성형시술을 하지 않았다. 외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고 더 크게 말하자면은 지금 청와대 이런 식의 이상한 대응 자체가 더 매를 부른다. 제가 조금 이따 이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혹에 청와대 입장은 결국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주장이신데 세월호 당일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혹 말고도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라는 코너가 신설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인 건데 그동안에 이것이 팩트다에 제기된 청와대의 입장들 그리고 그 의혹들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움병원에서 길라임 하지원 씨의 드라마 이름 길라임이라는 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게 아니라 병원 직원이 길라임이라고 만든 거다. 대통령이랑 길라임 아무 상관없다. 병원 직원이 그냥 붙인 거다. 근데 궁금한 건 병원 직원이 아무 관련 없이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냥 병원 직원이 당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너무 좋아했던 것일까? 아니면 병원 직원이 대통령과 길라임이 닮았다고 느꼈던 것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혹. 장시호가 개설해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 전화기 이외엔 쓰지 않았다. 촛불 집회 와중에 대통령이 잠이 보약이다.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특정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 이거 최순실 씨의 어떤 주술적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급기야 최순실 씨가 이거 써준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하다. 뭔가 무속적이고 토속적이다. 주술적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브라질의 한 문호가가 쓴 소설 속에 이 표현이 등장한다. 이 책 한번 보고 싶어요. 브라질의 문호는 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말을 썼는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거다. 경호실이 최순실을 집 근처에서 경호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경호실 규정에 근거해서 대통령 조카를 경호한 거다. 최순실이 1호기 타고 순방동행 했다. 사실무근. 세월호 사고 당시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입했다. 사실무근이다. 통일 대박 최순실 아이디어다. 민주평통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세월호 7시간 부재 의혹에 대해서 관저 집무실에 보고받았다. 청와대가 이렇게 뭐랄까요?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안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일일이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전략. 주말에 있었던 모 방송 프로그램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러한 코너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 싶겠다라는 욕심도 있겠으나 이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 비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 공감을 하거든요. 청와대가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가를 위한 일에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건 어찌 보면은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건데 유영하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했으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과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굳이 청와대와 이 공식 기관이 나서 갖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바로잡아주면 아주 온당하고 바른 일인데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의 소지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언론 보도 괴담 대응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은 다 맞다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핵심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인데 그거를 지금 검찰 수사 이전에 언론들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의혹과 사실이 좀 뒤섞인 측면이 있고 예. 오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해주는 거 우리가 뭐 언론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틀리는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똑똑한 어떤 국민들은 저 사실과 의혹을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그 언론 보도, 이렇게 틀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읽을 때는 저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은 되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김병민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청와대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예. 똑같은 프레임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정연국 대변인이 정영국 대변인이 이제 어제 사상 누각 이거 유영하 변호사가 한 구절을 그대로 따가지고 문장이 겹쳐요. 청와대 대변인과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썼던 표현이 일치한다. 그리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어저께 이제 9페이지짜리의 반박문을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반박문 배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두 가지 황당한 지점인데 첫 번째는 검찰이 안 한 게 들어있어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뭐 삼성이라는 CJ 건 때문에 빼려고 검찰이 빼놓은 건데 그게 있는 줄 알고 반박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느냐. 결국 민정수석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민정수석이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이분이 하드카피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언론사에다가 파일의 형식으로 보냈는데 작성자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작성자가 지금 민정수석실 행정관 검사를 지내다가 들어온 분이 아이디가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쓴 거냐는 거죠. 청와대에서 아침에 좀 전에 해명을 했던데 컴퓨터를 유영하 변호사한테 잠깐 빌려줘가지고 그 아이디로 됐다라고 예. 하는데 이거 일일이 제가 이제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빌릴 수 있지만은 보통 내 아이디로 로그인 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남의 컴퓨터 빌리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당장에 이 부분에 손을 떼야 돼요. 민정수석이 이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민정수석이 이런 일까지 해서 안 된다. 이 성형시술 혹은 뭐 프로포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됩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김기춘 전 실장이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에 네. 일본에 출국했다라는 기록이 보도가 되면서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이 마지막 숨을 끊은 곳이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 인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돈을 김기춘 전 실장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네. 궁금해했는데 일본에서 반값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다. 사실이 드러났죠?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라는 공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성완종 회장의 유족들은 특히나 더 그럴 거라고 봐요.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떳떳한 일을 하고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름대로 굉장한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예.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단죄를 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나름대로 구속수감돼서 그 형을 받으면 되는 건데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 마지막에 썼던 그 리스트 기억나실 거예요. 쪽지에 썼던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너희들 내 돈 다 받아놓고선 나한테만 이르기야? 라는 생각. 그 억울함과 분노감이 아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수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사람 아니면 현 정부의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김기춘 실장이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라면은 정말 그 자괴감에 괴로워서 며칠 밤 이게 며칠이 됐지 몇 년이 됐지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이 상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받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돈을 다 지불한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 돈을 디스카운트 받았다라는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줄기 의혹들의 중간에 최순실 씨가 예.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여전히 김기춘 실장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좋게 발표했는데 수사 범위가 요만큼이었어 요만큼. 근데 이게 특검으로 가면서 이만큼 넓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 고리 중에 김기춘 실장의 목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참 공교롭군요. 이 칼럼. 차움병원. 최순실 씨가 그렇게 애용했다는 차움병원은 줄기세포 치료에도 상당히 뭐랄까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차움병원을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적으로 이용했는가라도 또 한번 밝혀내야 할 의혹인데 적어도 이 줄기세포 면역세포 치료를 일본에서 건너가서 그것도 50%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이게 어떤 치료입니까? 그러니까 줄기세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게 치료받는 거는 이제 불법으로 규정돼 있죠. 그것을 뭐 배양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게 도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중국에 가거나 일본에 가서 저렇게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저게 뭐 외국 나가서 맞는 게 불법이 아니라면은 할 수 있는데 저 반값이라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값이라는 게 약간 이게 뇌물성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저 사람은 반값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성완종 메모 이게 굉장한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친박을 제외해서 다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완구 전 그 국무총리랑 그리고 그 누굽니까 홍준표 지사랑 이렇게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성완종 그 전 회장이 명시를 해놨어요. 2006년 9월 26일 날 롯데호텔 헬스장에서 10만 달러를 건넸다. 당시 뭐 독일 순방차를 쓰라고 이제 건넸다라면서 날짜까지 적시를 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그때도 엄청나게 또 검찰이 욕을 먹었었죠. 저는 김기춘 실장이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왜 모든 안 좋은 소식에는 김기춘 실장이 빠지질 않는 건지 저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그 지난 국회에 나왔을 때 세월호 당시 7시간 해명할 적에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런데 왕 비서실장이라고 했던 김기춘 씨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덮거나 법적으로만 접근한다던가 야당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피해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뭐 성완종 전 회장 자살 사건과도 연관돼서도 결국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모든 어떤 법망을 피해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괴감이 들죠. 그리고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그 검찰도 어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앞으로 어떤 내용이 얼마나 밝혀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야 대권 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야 대권 주자들 8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협조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민심이 바다에서 이미 대통령은 탄핵받으셨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서 저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자.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박 교수님,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야권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탄핵이 어떤 선택의 그 수단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이 됐고요. 또 어쩌면 대통령의 마지막은 탄핵 받아서 물러나기보다도 그 전에 또 하야 내지 퇴진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좋아 그럼 탄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 탄핵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카파식 발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배째라, 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과연 내가 잘못했으면 탄핵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건데 탄핵은 최종적으로 위법인 걸 다 판단하고 나서
정치적으로 퇴출시킬 건가 그 단계 문제지 그 사람이 혐의가 있냐 없냐를 갖다 탄핵에서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버티기라고 보는데 많은 꼼수가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또 국무총리도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황교안을 대행으로 놔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시간을 더 벌자. 그리고 또 보수가 직결 하겠지. 이런 꼼수를 생각하는 버티기에 불과하지 탄핵이란 건요. 그 원래 헌법적인 의미가 이 대통령을 국회의 다수의 행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핵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탄핵의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좋아. 우리 탄핵으로 한번 결판내자. 다른 거 다 잊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자기도 좋아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의 정신을 일탈한 발언으로 봐야 되겠죠. 정 의원님.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검찰이 밝힌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 대통령 탄핵이 마땅하다. 탄핵이 마땅하다. 사설로 썼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대한 압박은 하야와 탄핵이 있습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남은 절차는 이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검찰 기소장에서 기소를 하면서 최순실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과 공모 관계라는 표현을 9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대통령을 주범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탄핵 요건이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수단은 이제 아까 말한 법적인 절차밖에 없다라고 청와대가 생각한다면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야는 그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되고요. 근데 아까 변수가 하나 생겼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야당이 추천한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을 해주고 그 상황에서 탄핵 발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아까 청와대에서 야당 추천 총리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간다면 황교안 총리 밑에서 탄핵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 광고 후 조금 전에 들어온 새로운 뉴스 속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뵙죠. 잠깐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도쿄에서 조금 전 기자들을 만나서 김종 전 차관의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김 전 차관이 내가 직접 이야기하기에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무서웠지만 당시 무조건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라서 김종 차관이 제안했던 그리고 달콤했지만 무서웠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선수로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생각을 했다라고 당시에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박태환 선수와 김연아 선수의 모습. 그런데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부당한 요구에 함께 춤을 춰온 대기업들은 계속 우린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박태환, 김연아 선수의 결기를 왜 조금이라도 본받지 못했던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